자, 42번 보시면 이제 보수 문제인데요. 보수는 마찬가지로 큰 틀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일단 우리가 보수 그러면 머릿속에다가 이게 있다고 떠올라야 돼요. 자, 기본급. 그리고 부가급. 이렇게. 무조건이야. 이게 보수라는 의미고요. 보수는 그래서 기본급과 부가급을 더한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봉급이고 봉급. 밑에가 수당이에요. 그래서 보수와 봉급은 동의어가 아니고 두 개가 더해져야 이게 완벽한 보수가 되는 거예요. 이 종류가 많아요. 이게 뭐 생활급도 있고 생활급. 그러니까 기본급여인데 기본급의 기준이 생활비 같은 거예요. 근속급 또는 연공급이라고 하죠. 연공급. 오래 근무한 사람이 기본급여를 많이 받아요. 직능급, 자, 능력으로 줘요. 그 다음에 직무급,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직무가 같으면 같은 걸 받아요. 그리고 성과급, 자, 성과로 보고 받아요. 등등등. 수당은 따로 할 필요 없어요. 따로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근데 요게 이제 나뉘는 거예요. 성과급. 다시 나누면 여러분, 자, 연봉제가 있고 또 하나가 자, 성과 상여금이 있어요. 성과 상여금 이렇게. 연봉제의 대상은 5급 이상인데 종류가 세 가지예요. 고정급적 연봉제. 고정급만 줘요. 연봉인데 기본 연봉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더 안 줘요. 그 다음이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그리고 성과급적 연봉제. 자, 이 둘은 기본 연봉에다가 기본 연봉 플러스 여기다가 따로 차등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이놈은 기본 연봉만 주고 끝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놈은 대상이 6급 이하에 주는 것이고. 자,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사실 이 봤더니 옳지 않은 거 직무 성급 연봉제는 이게 고위 공무원 대상이에요. 고위 공무원은 장관하고 직무 성과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예요. 자, 고정급적 연봉제는 보통 정무직인데 내용 보시면 기본 연봉 플러스 성과가 없어요. 그거는 답이 2번. 그렇죠? 그다음에 3도 자,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 연봉을 주는데 이 기본 연봉 속에는 여기에 특히 이 같은 경우는 기준급 플러스 요 직무급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따로 보너스가 나가는 거고. 다음에 뭐 4번도 맞는 말이고. 기본 연봉을 주고 정할 때는 기본 정할 때는 전년도에 실적을 보고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실적을 보고 또 차등하는 것이고. 이게 연봉제 구성이기 때문에. 자, 44번도 보세요. 44번. 옳지 않은 것은 직능급은 자, 직능급 뭐 능력 보고 주는 거예요. 근데 1번 질문 뭐예요? 직무의 난이도 책임도 직무의 난이도는 여기거든요. 답이 1번이에요. 이렇게. 다 개념 문제야. 생활급. 그다음에 연공, 근속, 오래 근무한 연차를 보고 주는 거니까. 이렇게. 자,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43번 같은 문제는 이제 법령이긴 한데 아는 것 제거하면 답은 나와요. 42번을 공부하면서 만약에 기본연금의 기준급 플러스 직무급을 봤다면 이것도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느낌상 모든 공무원한테 연봉제 안 낼 수 있는 게 열심히 가잖아요. 답은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6을 보시면 자, 이거는 해경 문제인데 참 좋은 문제 같아요. 나름은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거든. 책에는 나와 있지만 암기가 아니라 읽고 푸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 문제가 등급의 폭이나 호봉수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에요. 자, 등급의 폭은 여러분 같은 7급도 호봉이 뭐 1호봉부터 이렇게 나뉘잖아요. 2호봉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게 등급의 폭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와 최저의 그런 차이. 이게 등급의 폭이고 여러분, 6급, 7급 이렇게 있다면 6급이 좀 더 이게 적거든, 이게? 좀 더 적어질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그러니까
등급의 폭은 직급이 낮을수록 더 이게 커요. 이게 최저가. 그러면 이 호봉수를 많게 할까 적게 할 것인가의 의미. 그러니까 호봉수를 늘릴까 말까는 1번 보세요. 하나의 등급 내에서 유용성이 최대화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상상해 보세요. 7급에서 이 사람이 지금 오래 머물 사람 같은데 유용성이 커지려면 그러면 호봉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같은 데 머물지만 월급은 더 받을 거니까. 2번도 동일 등급 내에서 오래 머물러. 그러면 호봉이 좀 많아져야지. 그래야 보상을 받는 거지. 근데 직원의 자격 분화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격 분화하고는. 그 다음에 4번도 승급 기간. 승급이 뭐야? 승급이. 호봉 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호봉이 올라가는 기간이 길다면 폭이 커져야 돼요. 그렇죠? 1년마다 올라가는 거하고 만약 3년마다 올라가는 거하고 그러면 1년마다 올라갈 때는 이게 많겠죠. 근데 이게 3년마다 올라간다면 이게 적은 대신 이게 커야지 격차가.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자, 이런 문제는 아직은 우리 일반 공무원 시험은 안 나왔어요. 해경 간부 낸 사람이 내부자가 낸 건데 이 문제는 나름은 내가 네 책을 내가 출제 알기 때문에 그 책을 보고 낸 건데 잘 낸 거예요. 앞으로 우리한테 좀 공부하라고 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8번 같은 문제는 이것도 이제 약간 법령 문제예요. 근데 이제 너무 자세하게 나온 나머지 실제로는 풀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법령 보는 방법이에요. 자, 48번에 3을 보세요. 중앙관세의 장은 직권으로 체크해 볼까요? 자, 이 문제는 국가재정법 시행령까지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잘은 볼 수 없는 지문이긴 해요. 근데 법 읽다가 여러분 직권으로 하는 건지 직권과 보통 반대되는 말이 어떤 심사 같은 거예요. 심의나 의결 받는 건데 비교하셔야 돼요. 비교. 이 지문은 읽고서 이 지문이 대략 맞는 말 같다 맞는 거고 아니면 의심 가는 게 있어. 그게 딱 이해밖에 없어요. 이게 풀어야 돼요.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법령을 다 깰 수는 없어요. 법령이 더군다나 법도 아니고 시행령, 심지어 시행규칙 들어가 버리면 잘 알 수가 없지. 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을 잠깐 못한다 해서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기억을 못하는 건 기억이 안 날 뿐인 거예요. 그건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건 중요한 거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야. 수험생들은.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그 지문 안에서 제일 맞는 답을 찾아가시면 돼.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평상시의 습관이야. 습관. 자, 49번부터는 연금 문제인데요. 연금은 사실은 지금은 중요도가 뚝 떨어지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될 그 무렵이 정말 중요했거든. 정말 나라 이슈가 될 만큼 문제도 많았기 때문에 다들 관심거리라서 시험에 다시 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됐어. 이미 끝났어요. 잘 안 나와. 이 시험이 나왔던 그 시대가 딱 개정되는 그 전후 그때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다 법률 문제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그냥 법률인데 이론상 이거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가 택하고 있는 연금제 방법은요. 한마디로 기금제, 기여제예요. 기억하세요? 기금제, 기여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금제, 기여제. 자, 공무원 연금은요. 기금인 펀드. 요 펀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운영한 수익으로 연금을 치르는 거예요. 물론 부족할 때는 예산으로 갖다가 쓰죠. 근데 보통은 펀드를 잘 투자를 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나도 내요. 이 기금형 조성할 때 나도 기여를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정부가 똑같이 5대5로 기여하는 거예요. 펀드에는. 그런 논리예요. 기금제, 기여제. 그리고 우리는 현재 거치보수설. 이게 통설이에요. 거치보수. 내가 기여하잖아, 기여. 내 보수를 다 받지 않고 일부를 떼놨다가 퇴직 후에 받는 거예요. 이게 거치보수의 뜻이야. 영어로 deferred wage. 연기된 임금. 당장 다 받는 게 아니고 당장 좀 떼놔. 몇 달 떼놔. 떼다가 나중에 주는 거예요. 이게 연금의 기본이다 보시면 돼. 그래서 밑에 50번 봤더니
자,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제도인데 옳지 않은 거잖아요. 뒤쪽에 우리는 거치 보수설에 입각하지 않다고? 아닌다고? 우리는 거치 보수인데? 그렇죠. 그리고 휴직한 사람도 연금에 포함이 돼요, 여러분. 휴직. 내가 당장 휴직했지만 내가 뭐 공무상 어디 다쳤거나 할 때는 다 연금으로 다 보상을 받아요. 아무튼 틀린 것은 1밖에 없어요. 그 49나 넘겨서 51, 52 다 보면 거기다 이제 법이 다 반영된 거예요. 특히 52번이 정말 압권이었지, 이 당시. 신세상에 그렇게 아주 미세세하게 그냥 낸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냈는 거예요. 이거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다. 법이 개정되자마자, 시행되자마자 시험이 나왔거든. 준비가 된 법이야. 자, 모든 법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정말 가치가 커요. 주로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때도 그래서 다 준비가 됐던 문제였어요. 자, 법이니까 그냥 맡겨놓을게요. 자, 3번 챕터 근무규율. 자, 근무규율 같은 경우는 주제가 다시 나누면, 자, 공직윤리, 공직부패, 윤리, 부패, 뭐 정치적 중립, 공무원 단체, 그리고 공무원들의 요 신분 보장과 징계가 나오는데, 특히 징계 쪽이 많이 중요하고 얘도 만만치 않아요. 다 이제 여기는 법에 있는 자율적인 윤리가 있고 그다음에 강제가 있는데, 강제란 법에 있는 거고 특히 요 법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다 보시면 돼. 자, 1번은 그냥 이론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어떤 딱 꼭 박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읽어 푸는 문제. 자, 기억을 보시면 옳은 걸 찾는 건데, 윤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유에 따라서 판단하는 목적론적 접근과 행위의 결과나 성과에 따라 판단하는 의무론적 입장이 있다. 목적론과 의무론 벌써 바뀌지 않았는가 의심은 가죠. 문제 풀 때 무작정 찍지 마시고 늘 비교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늘 바꿔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라는 게 동기이기 때문에 의무론이고요. 결과가 목적에 따른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니은번 쉬워요. 다 아는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판단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1과 3은 탈락이. 그러면 니은과 리은은 맞잖아요. 그럼 디귿만 하겠는 게 돼. 디귿만. 책임이 외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객관적 책임. 자신의 양심, 가치에 따른 주관 맞네. 디귿이 들어가야겠네.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인 4가 답이 되면 되죠. 됐죠. 그리고 이 법이라는 거는 뭐가 있어요, 이게? 법에는? 가장 기본인 헌법이 있고요. 상위법이죠. 그 다음에는, 자,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직자 윤리법. 그리고 부패방지법. 됐다. 뭐 부정청탁, 금지법 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얘가 힘이고요. 지금 2번 문제하고 2번, 그 다음에 넘겨서 5번, 그리고 17번, 18번, 맞네. 5번, 뭐 7번, 8번, 9번, 7번 다 이 법이야. 여기 있는 거. 자, 이 법에는 13대 의무가 들어있어요. 요거 13대 의무. 요거를 그냥 익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 사실은 법이란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익히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것도 그런 문제. 1번, 3번, 5번 다 이 법에서 정한 13대 의무에 다 들어있는 의무사항이라서 바로 풀면 돼요. 넘겨서 7번도 보시면 7번 넘겨 보시면, 자, 여기는 이건 아닌데 이건 참 얘는 지금 7번, 8번 등은 윤리법이에요. 윤리법. 자, 앞에서는 봤더니 다시 앞에 와볼게요. 자, 법은 여기 볼게. 여기 다시 볼게.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거 내면서 없는 거 찾는 거예요. 또는 얘 내면서 이 법을 내면서 이걸 집어넣거나 얘 낼 때 얘를 넣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걸 넣거나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시험 만드는 사람이. 우리는 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
가장 기본이 뭐 재산 등록해라, 공개해라. 등록과 공개 이런 것들. 주식은 백지로 맡겨라. 그다음에 퇴직한 사람 취업 제한을 해놨어요. 퇴직 전 5, 퇴직 후 3년간 취업 못하게 등등등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넘겨서 나오는 3번은 강령인데 강령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율적인리의 두 가지가 하나가 공무원 헌장이 있고요.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법이 아니고 강령, 즉 대통령령 같은 나름은 내부적인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되게 쉬워요. 자, 14번은 이거죠. 부정청탁금지법. 이 법도요, 잘 보세요. 지금 4번, 그리고 뒤에 12번, 넘어가 볼래요? 12번, 13번, 14번이 같은 문제예요. 부정청탁금지법이에요. 청탁금지법 할 때, 요거. 여러분, 이 내용은 여기는 다 쉬워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부정한 청탁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정이 되자마자 시험에 나왔다가 작년에 2개 나온 것이 좀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금액이 좀 변화가 생겨서 바로 나온 거예요. 법은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나온다. 근데 지금은 또 잠잠할 거다. 낼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설 자세히 달아놨어요. 읽어보시라고. 웬만하면 읽고 풀 수 있어요. 이게 왜 부정한 청탁인지 아닌지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도 봤지만 법의 내용이에요. 이해충돌 방지, 등록해라, 선물 신고해라인데 잠깐 보실까요, 이게 또? 자, 여기 이 법에는 봐요. 퇴직자의 취업을 제한시켜 놓은 거고, 부패방지법에 있는 의무는 뭐냐면 비위자. 요 비위로 잘린 사람. 비위, 면직자의 취업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이놈은 5년. 퇴직 전 5년, 퇴직 후 5년으로. 그냥 퇴직한 사람은 퇴직 전 5, 퇴직 후 3년이지만 비리는 더 길게 취업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단순해요.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참고로는 6번은 좀 답이 잘못 체크되어 있네요. 6번은 5번이 답이에요. 5번 답. 혹시라도 이제 문제 푸시다가 처음 봤는데, 오답 처음 나왔는데, 푸시다가, 해설과 답 표기가 다르다? 그러면 해설이 맞는 거예요. 이 표기는 단순한 오류이기 때문에 하다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처음 봤는데, 5번이 답이니까 수정해 두시고, 6번의 답은 5번이에요. 5번이다. 자, 넘겨보시면, 7번, 8번인데, 그게 다 뭐라고? 민법에 있는 등록 또는 취업 제한 의무인데, 제가 8번에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하나 얻으셔야 돼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강의해요. 자, 퇴직한 사람 취업 제한한다. 5.3. 퇴직한 다음에 5.3 불고기 먹자. 5.3. 이걸 했더니 무조건 5.3인 거야. 내용도 안 보고. 5.3이 어디서 거기? 5.3이. 3번에 있죠. 답은 3번인가요? 아니지. 옳은 건데 지금. 그것도 표시 잘못되어 있다. 자, 8번은 지금 읽어볼게요. 3년간 취업 못해요.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곳에. 이게 지금 여러분 8번이요. 답이 4번인데요. 4번에 4년 말고 3년이 답이어야 돼요. 3년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8번 문제에 답은 4번 표시가 맞는데 그 선택 지문에 있던 그 4번에 4, 5가 아니고 이게 3, 5가 돼야 돼. 그 내용상. 기억에 들어갈 말이 그러니까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못해요.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곳에.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게 되죠? 그거 바꿔놓을게요. 자, 그래서 분명히는 이건 내용상은 4, 5가 돼야 되는데 평상시에 5, 3 했더니 5, 3 바로 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틀렸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용상 푸셔야 돼. 이거는 종종 나와요. 나오는데 다 숫자만 나와요. 요 관계만 기억하자. 퇴직 전 5고요. 퇴직 후 3년간 취업 못하는 거예요. 요거 구분해서. 자, 9번 문제도 윤리법에 있는 거 그냥 있는 건데 이것도 자 2번 지문이 뭐예요? 공무원 헌장이잖아요. 2016년 달에 6월에 16년에 개정됐어요. 거의 20년간 써왔던 건 바꾼 거예요. 큰 변화잖아요. 바로 나왔어요. 답이 2번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무원 윤리원장이라는 명칭으로 있던 것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냥 나온 거예요. 자, 법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중요하다. 바로 나왔잖아요. 자, 11번도 법에 있는 의무사항이라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제가 따로는 안 보고 있어요. 워낙 단순한 법령사항이니까. 넘겨서, 자, 12번과 13번도, 자, 청탁금지법에 나와 있는 이제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그래서, 12도 법령 개정으로 나온 거예요.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나요? 선물은 5만 원까지. 근데 그게 농산물이면 1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우리 음식 먹을 때 얼마까지 얻어 먹으면 돼요? 3만 원 이하로, 미만으로. 응? 3만 원. 그 숫자거든, 지금 이게. 그래서 보면 돼요, 그냥. 축의금, 조의금 5만 원. 화환은 10만 원까지. 그러니까 농수산물이 들어간 것들은 10만 원까지 봐준 거예요. 좀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그래서 거기 있는 해설처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당분간은 큰 이슈가 아니야. 큰 중요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봐도 충분할 거예요. 자, 넘겨서 14번도 마찬가지였고, 자, 16은 제목이 뭐냐면 행정권 오용 양태, 오용 행위. 자, 행정상 권한을 잘못 이용하는 행위, 오용. 뭐 비윤리, 부정행위, 입법 의도의 편향된 해석, 실책의 은폐, 뭐 무사 안일 굉장히 많은데 이게 2000년도 초반 때예요. 이번 초반 중반 때 좀 나오다가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7급에서 다시 한번 내용상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자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패인데 부패의 내용이 참 많이 나오긴 나와. 근데 너무 쉬워요. 아주 쉬워서 틀릴 게 없어요. 근데 17번은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제도화된 부패다. 제도화가 돼버렸어요. 느낌상 제도화가 돼버렸다고? 구조가 된 고착이 돼버린 이런 느낌이야. 제도화 됐다는 말은. 그래서 특징을 묻는 건데, 자, 부패 저항자한테는 오히려 보복을 해요. 즉 이런 거지. 구성원 대다수가 그 부패를 당연시하고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다 부패라고 있단 말이야. 조직에 있는 대다수가 규범을 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는 게 당연하고 지키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보복. 너 잘났냐? 보복 대상이야. 두 번째, 부패한 사람한테는 관대해. 왜? 다 그러고 있으니까. 또 안 지켜지는 그 규범을 표방해놨어요. 표방돼 있는데 다 안 지켜. 근데 4. 공식적인 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이 아니라고요. 준수하지 않는 게 일상화된 거지. 답은 4번 가면 되죠. 좋은 문제. 왜냐하면 자 이런 문제는 물론 이제 어떤 특정한 체계는 들어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부패 형태를 설명만 하지 자세는 다루지 않거든. 근데 이거는 읽고도 푸는 문제라서 좋은 문제예요. 공부를 처음 했지만 보고서 답은 낼 수 있는 이게 좋은 문제거든요. 문제. 자, 18번은 이제 부패 유형 중에서 자, 봐요. 1번 맨 끝에 지우다 된 부패, 2번은 회색 부패 끝에, 3은 일탈형 부패, 4번은 비거래형 부패가 나와 있어요. 자, 부패 유형은 다 보면 답이 나와요. 자, 1번처럼 당연시한다? 제도화 됐어요. 회색 부패랑 비교하는 것이 뭘까요? 흑색과 백색이야. 흑색은 형벌을 받아야 돼. 위반한 사람은. 백색은 선이야. 사역을 추구할 의도도 없고요. 선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하면 안 돼. 그리고 회색은 반반이야. 일부는 처벌합시다. 하지 맙시다.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혹시라도 이제 위기가 심각하지만 이걸 말해버리면 동요나 큰 더 문제가 생길까봐 선의로 거짓말하는 거거든. 이거는 백색이에요. 백색. 회색이 아니고 쉬워요. 일탈한 거고 일탈. 거래가 없는 게 비거래고. 이렇게. 자, 20번 가보시면 이제 부패 접근법인데 거기 나오는 거 있죠. 도덕적 접근, 제도적, 사회문화적, 체질론적 접근. 이 네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문제의 한 99%. 자, 부패에 대한 접근 방식이야. 부패가 왜 생겼는가? 도덕적인 접근은 자질의 문제로 봐요.
부패가 되어 나오는 이유가 제도란 것은 법의 밈이다라고 봐요. 자, 사회 문화는 사회적인 어떤 관습이 부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패가 결과고 문화적인 관습이 원인이라서 부패가 사회 문화적 환경에 종속 변수가 돼야지. 관계 여러분 문제 풀다가 갑자기 독립 변수? 반대가 뭐? 종속 변수 떨리면 돼요. 얘가 원인이고 결과거든. 원인, 결과. 사회 문화적 관습이 원인. 결과는 부패. 부패는 결과예요. 결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혹시 뭐 낼 거 없나 하다가 어떤 특정한 책에서 이렇게 갖다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정론 강론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때 나온 거예요. 문은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쉬운 문제였고. 자, 22번을 보시면 중립의 문제인데, 정치적 중립. 여러분, 중립의 기본 뜻은 뭐다? 불편부당성이다. 그러니까 편들지 않는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여야 차별 없이 한다. 불편부당. 이런 뜻이. 자, 중립을 처음 준용한 법은 뭐다? 최초의 법은, 이거 암기하셔야 돼.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최초는 펜들턴법. 강화한 것은 해치법. 완화한 것은 연방선거운동법에서는 완화한 거예요. 최초의 규정 더 강화, 엄격히 했고 나중에 완화했고 이렇게.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치법이 관계 있는 거예요. 강화시킨 거니까. 2번도 여러분 중립이라는 거는요. 기억하세요? 신분이 보장이 되면 중립을 지켜요. 반대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보장을 위해서 편들게 돼요. 내 신분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전체에 대한 봉사하라는 거예요. 특정한 곳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1번, 2번, 3이 맞아요. 4는 사실 애매해요. 정책 형성 기능을 강화하자. 행정은 중립이다. 그러니까 결정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 말은 정청정 이원론이에요. 형성은 이론론인데. 근데 4번은 나중에 여유있게 해석이 가능한 얘기고 1번, 2번, 3으로 풀어야 되는데 1번은 암기 안 하면 틀리게 돼 있어요. 이 흐름을 모른다면. 자, 이것도 지금 2016년 문제예요. 제가 수업 때 늘 이거 강조하거든. 최초 강화 완화라고. 봐요. 바로 나오잖아요. 됐죠? 그리고 중립이 강조됐던 이유는 무슨 폐해 때문에. 이게 무슨 폐해 때문에 나온 법이에요? 역관주의 폐해 때문에. 역관주의는 중립을 안 지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은 그런 문제고. 자, 넘겨보시면 자, 24번과 5번은 다 법률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에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보면 다 알아요. 뭐 설명을 기도하거나 권유하지 마라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읽으면 답이 나오지 사실은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해설 달아놨어요. 밑에 법에 있는 운동 금지에 대해서 읽어는 보시되 굳이 뭐 애쓰고 암기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금방 감이 온다. 자, 밑에 25번도 법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을 묻는 건데 선거 개입 금지, 재산 공개, 단체 교섭권 금지. 여러분, 단체 교섭은 허용이 돼요. 여러분, 공무원 단체한테 주는 권한이 보통 우리가 노동 3권 그러면 뭐가 있어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근데 공무원 노동 단체한테는 뭐를 허락 안 해요? 단체 행동은 허락을 하지 않지만 단체 단결해서 단체 교섭은 허락하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자, 지금 볼 25번, 6번, 7번, 8번 등은 다 공무원 단체에 관련된 법률 문제예요. 그래서 자, 26번도 노조에서 교섭하는 대상은요, 한마디로 근무 조건 개선이. 기억하세요? 근무 조건 개선. 정책이나 인사 등의 문제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무 조건. 자, 근무 조건 하면 뭐가 떠올라요? 보수, 복지, 휴가 이런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거 대상이지
일본처럼 뭐 정원 문제, 예산 문제, 기획 같은 것은 안 돼. 처음부터 근무 조건을 위한 단체예요. 그거 보시면 돼요. 자, 27번은 공직협의에 관련된 유일한 문제예요. 여러분,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노조가 나오기 전에 있던 단체였어요. 여기에 공직협의회 내용을 노조법이 거기다 반영해서 만든 거라서 사실은 크게는 안 중요한데 나온 거예요. 이게 다르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그 박스 해설 있잖아요. 그거 익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숫자는 무조건 익히자. 공무원 노조 마찬가지고 공무원 노조에 가입 가능한 직급은 6급 이하예요. 6급 이하. 그래서 7번에 1번과 3은 당연히 틀린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이제 특정직 중에서 재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외무영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이제 두 개가 남게 돼요. 근데 원래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 노동 활동을 행동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면 그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물론 법에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논리상 푸셔야 돼. 공무원 노동조합에 들어온 사람들은 단체 행동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단체 행동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면 이 노조는 이용할 거 아니야. 파업해라. 왜? 같이 그냥 섞어서 요구할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뜻이에요. 자, 28번 넘겨서 9번, 8번은 참 법에 있는 건데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4번 지문처럼 교습이 결렬됐을 경우에 20일 말고 3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제가 가르쳐 오던 그 흐름이 2019년도에도 여전히 적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지도하는 방식이 다 옳은 방향이다라는 자부심 갖고 해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문제가 전혀 다르게 나온다. 그럼 나는 강의를 그만할 때예요. 아직까지는 괜찮더라. 그래서 저 항상 믿고 풀면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문제 푸는 스킬이 중요한 것이지 답 하나 두 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나왔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터득하시면 돼요. 자, 징계는 29번, 30번, 31번, 32번 다 징계에 관한 건데 징계는 아주 쉬워요. 자, 저만 쉽나? 아닐 것 같은데 다 쉬워야 돼요, 여러분. 자, 징계라는 거는 종류를 갖다가 일단 나열하고 그 특징을 알면 돼요. 자, 일단은 징계는 총 몇 가지 있어요. 법상 징계는 6가지. 뭐 견책, 감봉, 그리고 정직, 그리고 강등. 강등이지 강임은 아니에요. 강등, 그리고 해임, 파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이 두 가지는 가벼운 징계예요. 경징계고 이게 중징계, 무거운 징계예요. 자, 견책, 훈계. 또 잘해, 인사에 남아. 감봉은 봉급을 까요. 1개월에서 3개월 기간 동안에 보수의 3분의 1을 까는 거예요. 정직, 1에서 3개월 기간 동안에 직무를 정지, 보수는 전액을 감해요. 강등은 등급을 내려. 1등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를 못하면서 보수는 전액 감해요. 해임된 사람은 3년간 공무원 될 수 없어요. 결격사유. 파면은 5년. 해산파업. 주로 나눈 단어가 13, 13, 13이에요. 그러면 되죠. 가장 기본은. 다 그런 식이야, 지금. 그래서 29번도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1 봤더니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해산파업 되고. 2번은 어려워. 그 다음에 4번은 가봐요. 4번도 어렵네. 또 어렵네. 이 9가 7급 이게 그나마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 왜냐면 그 다음 단계를 봐야 되거든. 잘 들으세요. 그냥 해임된 사람은요. 연금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내가 일 못해서 잘렸다? 연금 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 잘린 사유가 금품을 받다가 향을 받다가 잘렸다. 그때는 달라져요. 자, 그러면 금품과 향을 받다가 내가 해임됐다면 퇴직급여하고요. 잘 보세요. 퇴직급여하고 요 퇴직의 수당에 제약을 받아. 퇴직수당상에.
근데 그것도 근무 기간이 5년 미만인 자하고 이상자가 또 달라져요. 5년 미만을 근무하다가 잘렸다면 그 퇴직급여의 8분의 1만 받고 이상은 4분의 1을 감해요. 수당도 4분의 1을 감하고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게 기준이야, 해임이. 그러면 파면되면 무조건 깎여요. 하면은 요거 곱하기 2.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렇게. 그게 이제 밑에 3, 4번 그 내용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6가지 기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보시면 다 정리가 돼요. 자, 우측에 31에 나오는 직위 해제나 직권 면직은 징계가 아님을 아셔야 되고, 자, 이것만 법정 징계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직위 해제하고요. 직권 면직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거긴 한데 징계는 아니에요. 마찬가지 강등이 징계지 강임은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가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밑에 32를 보더라도 다 그런 식이야. 자, 직권 면직 나오죠. 해제 나오죠. 다 항상 언급은 돼요. 근데 4번 보시면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하나인가요? 아니잖아요. 강등이 징계지. 강임은 아니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데 답도 다 쉬워요. 워낙 빤한 거라서 틀리면 안 되고. 넘겨보시면 자, 33, 4, 5번 문제가 소청심사하고 그 다음에 고충처리 문제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소청심사라는 거는 의미를 아시는 거죠. 의미를. 내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걸 좀 구제해달라를 청하는 게 소청심사야. 고충심사는 내가 근무하다가 힘든 게 있다. 어떻게 해달라. 이게 고충심사야. 내가 출퇴근이 멀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고충이에요. 소청은 내가 징계 먹었다. 억울하다. 소청심사에. 이런 식으로. 그 관계인데, 자, 중간 거 볼게요. 34번 보시면. 자, 1번,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거예요. 그치? 권익을 위해서. 근데, 고충심사위원회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계속한다? 아니, 여러분. 고충심사는,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권고할 뿐이지 구속은 안 돼. 근데,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어요. 기속을 해버려요. 이 사람 징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고쳐야 돼요. 이 사람이 출퇴근할 때 불편하단다. 그렇게 노력은 좀 있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기속은 안 된다. 이게 특징. 나머지 3, 4번 익히면 돼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어디서 한다? 핵심처에 있는 소청심사위가 관장한다. 소청심사위원회가 고충처리를 같이 해요. 소청심사위원회가 고충처리를 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징상. 자, 우측에 35도 그런 맥락이야.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소청심사위는 그 결정이 권고가 아니야 기속력이 있다는 말이죠. 강행과 면직은 심사 대상이지만 휴직과 전보는 아니다. 다 돼. 휴직을 내가 강제로 당했어요. 그것도 억울한 사항이야. 가능해요. 자, 지자체의 지방소송심사위는 기초가 아니라 광역에 있다. 그리고 4인데 이 문제는 1번만 좀 쉽게 보이고요. 2, 3, 4가 애매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비추어 봐야지. 중앙고충이나 소청심사를 효심사에서 하듯이, 즉 상급부서가 하듯이 여러분 중요한 구조력 있는 결정인데 윗단위가 해야지 아랫단위보다는. 그러니까 기초보다야 시도가 해야죠. 그런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3, 34, 35는 많이 읽어서 숙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됐죠. 자, 이게 인사였다. 자, 재무는 제가 항상 걱정되는 것이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 같은데 왜 어려워할까요? 안 봐서 그렇지 뭐. 그리고 책에 있는 그 핵심 정리 부분을 항상 일독을 하시고 문제 푸시고 또 풀다가 또 확인하시고 해서 자꾸 활용하시라고요.
뭐 어차피 문제집이니까 산 거니까 나중에 그 핵심만 카피하든지 아니면 뭐 어려서라도 요것만 자꾸 보는 것도 중요한 공부 방법이에요. 어려 보이는 것이지 어렵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읽어보시면 어렵게 보였던 게 아마 쉽게 보일 거니까 일단은 자주 보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꽤 내용도 많죠. 앞에 원칙부터 쭉 나오는 것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많은 것들을 정말 짧게 요약을 한 거라서 활용만 잘 하신다면 정말 중요한 공부 도구가 될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요. 제목 문제는 들어가도록 할게요.